모신 진짜 인터뷰 손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을 아주 오랜 기간 직은의 자리에서 모셨죠. 의전 비서관도 했고 대변인도 지냈습니다. 천호선 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가 특히 바쁘실 텐데. 예, 그렇습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노무현 재단 사무실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예. 오시는 길이라면 지하철 두 정류장에서 좀 걸어왔습니다. 예. 이 화면 예, 깜짝 어떠세요? 놀랐어요. 네. 예. 아마 그 TV 스튜디오에서 뉴스 스튜디오에서 물론 매우 특별한 분이고 특별한 날이고 특별한 서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백 화면을 바꾸는 것은 저는 별 유례가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단을 대신해서 대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근데 너무 친노 방송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친노라고 오해받으면 어떻습니까? 사실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노 그 자체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저와 천 대표님 투샷이 함께 나가니까 촛불과 이 유명한 사진 아시죠? 예, 물론이죠. 노서은 예. 손녀분이 지금 30몇 살쯤 됐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예, 이제 맞다. 저 중학생, 때가 그쵸? 10주기니까. 예. 제가 지금 중학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엊그제 갔다 온 광주 39주기하고 헷갈려가지고 여러 숫자들이 헷갈리시죠. 예. 이 머리에 캐파가 안 되니까 뭐 숫자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자, 우선 언론에서 참 뵙기 힘들었는데 예, 뭐 제가 나올 이유는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요, 많이들 찾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다른 방송들 기자나 PD들한테도 전해드렸어요. 근황을 궁금해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예, 뭐 특별한 것은 없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여기 나오게 된 이유도 아마 그것 때문이라고 봅니다만 노무현 재단의 이사가 재작년에 됐고요. 예. 두 가지 일, 하나는 노무현 시민학교라고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데는 너무 좀 일방적이지만 하여튼 시민학교 교장을 맡고 있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시민센터 서울에 건립 추진되는 그 추진 단장 두 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뭐 좀 다른 일인 것 같지만 노무현 시민학교 자체를 좀 더 키우고 다양화해서 시민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래서 건물도 짓고 내용도 준비하는 그런 일을 당분간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예. 컨텐츠와 그 컨텐츠를 수용하고 사람들도 맞이해야 할 공간을 함께 예, 꾸미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봉화는 늘 찾아가고 싶고 마음속에 아련한 향수, 뭉클한 슬픔, 뭐 미안함 이런 게 있는데 좀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예. 서울에서. 뭐 사실 저희가 우연히 시간을 맞춘 건 아닌데 예. 봉화의 기념관은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도비 12로 주로 지어지고요. 저희도 조금 예산을 보탰지만 예. 그것은 그렇죠. 뭐 굳이 두 개를 구별을 하자면 그것은 기록과 기억을 남기는 곳이고요. 서울의 이제 가칭 시민센터는 노무현 시민센터는 시민들을 주인으로 만드는 노무현 대통령 묘비명대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무슨 온라인에서 서로 연결하고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공부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 창의적인 자기 표현도 하고 예.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실천을 머리를 맞대고 모색하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게 정당이 하고 있지도 않고 학교도 민주시민교육 같은 것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현실에서 당분간 우리가 좀 도맡아 나가자. 예.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젊은 민주주의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바로 잇는 길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한 일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노무현을 초등학교나 중학교 1, 2학년 정도 때 잠깐 보고 예. 떠나셨으니까 좀. 예, 그렇습니다. 몇 장면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20대들은 노무현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게 궁금해서 내일은 예. 노무현 시민학교 학생인 예. 20대 말씀 한 들었습니다. 분을 예약. 좋은 했습니다.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왜 시민센터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근데
제가 기자일 때도 청와대 대변인을 예. 하셨고요. 사적으로는 그 전부터도 좀 예. 아는 사이지만 그건 공개하지 말도록 아, 하고요. 예. 천호선 뭐 대표건 대변인이건의 말은 그냥 예. 그대로 워드로 치면 별 손볼 데 없는 문장이 돼요. 예. 굉장히 정제돼서 아주 기자 프렌들리 어법을 구사하세요. 가지런히 가르마가 타지고 정돈이 돼서 좋은데 시민센터를 짓게 되는 설명 그리고 봉화에 들어설 것과 다른 점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바로 공감이 갔던 대목이 이거예요. 갈수록 디지털화 되지 않습니까? 메신저나 SNS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생활 속으로 이제는 완전히 생활의 일부가 됐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디지털화, 모바일화가 빠르게 진행되니까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아무래도 줄어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그 희소성이나 의미나 비중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을 때는 당연히 어디서 만나는 거였는데 요즘은 웬만한 거는 이걸로 다 말을 하고 꼭 푼수 같지 않은 사람도 공개할 만한 사적인 것들은 다 하니까 일상들도 거기다 알게 공유하는데 예. 그래서 만나서 직접 뭘 만지거나 느끼거나 얘기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진다. 그런 점에서는 시민센터가 서울 어딘가에 그래서 수도권에서 모이기 쉽게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 같습니다. 자, 그 제가 7개, 8개쯤을 여쭤볼 거고요. 예. 시청자 질문 들어오는 것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뭐 까방권인가? 뭐 들어본 바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 안 해도 되는 답변 안 해도 되는 권리는 미안하지만 없으십니다. 예. 뭐 옛날에 청와대 대변인 할 때도요. 답변하기 곤란한 것도 피해가는 기술을 많이 답변을 하면서도 하지 않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 신공은 오늘은 발휘하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지명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천호선 그리고 특유의 친근감, 뭐 이미지 이런 것 등으로 인기가 많으십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정치 재개를 기대하는 분들도 제법 있는 걸 봤습니다. 향후 계획 같은 거 여쭤봅니다. 제가 무슨 지명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 제 옛날에 잠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관이 아니고 예. 이재호 후보와 은평구에서의 그 아슬아슬했던 치던 선거. 얘기죠. 옛날 얘기죠. 그런데 예. 그게 대중들에게는 매우 뇌리에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지금은 뭐 그렇지도 않고요. 길 가도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않으셔서 굉장히 편하게 살고 있고요. 그러려고 합니다. 좋은 분들이 많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시절과 달라져서요. 지금 오히려 근데 정치하는 분들이 나쁜 의미는 아닌데 자기 정치하냐고 바빠서 안 하는 것,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시민의 힘을 키우는 것, 시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소홀하다고 할까? 그런 분들을 노무현 재단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감히 시민학교장과 시민센터 건립 추진단장을 맡게 되었고요. 이게 뭐 그 사이에 제가 뭐 큰 사고를 쳐서 잘리지 않는 이상 한 건물을 짓고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한 2, 3년을 해야 할 일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데까지가 현재 저희 계획의 전부고요. 그럼 저도 이제 그때면 60대가 되기 때문에 그때 뭐 다른 인생을 그때쯤 모색해 볼까 합니다. 예. 내년에 출마는 안 하시겠다는 예, 말씀으로 예. 들어도 됩니까? 예. 출마 요청이나 압력이 있어도 뭐 별 요청 없고요. 지나가는 분들이 예상합니다. 그냥. 지나치게 겸손. 알겠습니다. 노 대통령의 지론이자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봉화 너럭바위 묘비에 쓰여 있기도 한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시민의 힘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시민학교와 재단 있습니다. 자, 서거 후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진법으로 뭘 끊어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런데 좀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사실 그때쯤 한번 뭔가를 성찰하고 매듭을 지을 게 있으면 짓고 또는 의미를 다시 강조할 게 있으면 좀 추스리고 이런 게 필요한 시간으로는 10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10주기를 맞으면서 노무현 재단이 새로운 노무현의
그냥 이렇게 싱글 쿼트를 해서 강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기자회견도 그렇고 홈페이지에 자료 올려놓은 것도 예. 그렇고 새로운 노무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뭐가 새로운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한편으로 이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윤태영 전 비서관께서 예. 제안을 해주셨고 좀 뭔가 화끈한 맛은 없지만 뭐 다양한 해석들을 열어놓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기존에 쓰셨던 책들을 모아서 전집을 내면서 제목을 노무현 이제 역사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인가 이런 명의의 강의를 했어요. 예. 이제 당연히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었고요. 왜 노무현과 실패를 한 문장에 넣냐 뭐 이런 게 좀 불편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가 됩니다도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라는 네, 뜻이냐 뭐 그런 뉘앙스를.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네. 전혀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사실 그동안 10년 동안 그냥 10년이 흐른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수시로 현실 정치에 소환됐지 않습니까? 네. 좋은 일보단 나쁜 일로 공격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아주 나쁜 정치를 위한 소재나 공격의 대상이 된 거죠. 소재나 대상이 됐었던 것들이 앞으로도 당분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촛불도 있었었고 이 촛불은 시민들이 결국엔 그 시민들의 참여로 최후의 것은 지켜낸다는 것이 검증되기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들어섰고 이제는 한 100년 뒤에 노무현이 어떻게 기억될까를 생각해 보자. 그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우리 겪었던 우리 세대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기억과 체험을 갖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통령이라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대 그 뒤에. 그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가를 다시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문제의식이 하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세대에게 노무현 대통령을 제대로 알리는 것.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5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보수도 실패했다고 그러고요. 진보도 실패했다고 그러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도 좋은 대통령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그렇죠. 상당히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이것을 성공했다고 답할 것은 아니지만 예. 그런 인식들에 대한 잘못된 기억과 인식들이 주입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다시 해야 되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펼쳤던 국정 운영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예. 얘기하는 정치, 경제, 뭐 이런 것뿐만 통일, 뭐 평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건축 문화 선진화도 직접 주재하면서 이끌어가신 게 있고요. 우리가 세월호 터졌을 때 다시 짚어봤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재난위기관리 체제도 새롭게 잡은 게 있고요. 이지원으로 대표되는 기록문화 뭐 이런 것 등등 폭넓게 다 다시 이제 드러내서 정쟁에서 좀 벗어나서 다 다시 드러내서 재평가하고 제대로 알리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젊은 민주주의자들 수천 수만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의미를 제가 부여해 봤습니다. 예. 답변 마지막 부분이 참 예. 이게 지금 서면으로 된 자료라면 예. 아마 저 같았으면 밑줄을 그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노무현 하면은 굉장히 격렬하게 부딪히거나 또는 그의 생 자체가 아주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보 같은 뚜벅뚜벅으로 사람들을 몇 년간에 걸쳐서 진정으로 울게만 감동이잖아요.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영화에서 눈물을 글썽이게 하는 것은 스토리라인, 줄거리고 예. 조금씩 모여서 뭉클 맺혀져 있던 그 눈물을 떨구게 하는 건 음악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예. 아 그럴듯하다 했는데 예. 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제가 언젠가 컬럼에 그런 평을 썼어요. 저도 물론 반성하고 되읽어봅니다만 제 컬럼을 후보로서는 그보다 멋지고 드라마틱하고 굉장한 파워 있는 후보는 없었지만 예. 대통령으로서는 후보 시절에 오히려 노무현은 정치인으로서는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이후는 아마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그가 했던 FTA나 이라크 파병 이런 것들이 이른바 진영으로 나뉘었을 때 우리 측 진영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굉장히 격렬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래서 많은 논란이 점철이 되다 보니까 후보로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마무리 지을 때쯤에는 대통령으로서의 채천표는 후보 때보다는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 예. 예. 혹시 뭐 그 부분에 보충 설명하시죠? 그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전집을 내면서 예. 연보에 서문을 쓰라고 그래서 서문을 썼어요. 제가 이제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때로는 왼쪽으로 간 듯이 치우친 듯이 때로는 오른쪽으로 치우친 듯이 보일 거고 때로는 성공 실패도 적지 않게 있었다. 그러나 그 전체가 노무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선거 때 이 패기 있던 모습도 감동적인 모습도 있지만 저는 그 말이 옛날에 참 싫었는데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더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5년에 대한 평가들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 퇴임 시점의 지지율이 전직 모든 대통령보다 가장 낮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예. 2007년 초에는 낮았어요, 굉장히. 그때가 그러니까 그만두는 마지막 1년 앞두고, 예. 1년 앞두고. 그해 12월에 선거가 그렇죠. 치러지니까. 그러니까 1월 달에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예. 임기 말에 지지율이 제일 높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걸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많은 왜곡과 뭐 선동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저희가 부족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 어떻든 열정을 가지고 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정의로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거 하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성과에 있어서도요. 예를 들면 뭐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일정한 성장률도 있었고 양극화를 어느 정도 그 기간 동안은 저지하고 버티고도 있었었고요. 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남북 평화 체제를 잘 관리했던 저희가 시작할 때 북한 폭격설서부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라크 파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북복설이 막 예. 뒤숭숭하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정책도 그 당시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제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놓고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다 폭등했는데 그때가. 우리는 상당히 잘 방어했던 편이고요. 그때 했던 종부세 등의 제도가 이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라는 분석적인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저는 그때 우리도 스스로 당장 성과가 안 나와서 미안했던 것, 죄송스러웠던 것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지금 다시 정리해 보면 저도 그래서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룬 것도 많았고 당장의 성과가 없지만 초석을 잘 놓은 것도 많았다. 그래서 결코 저는 실패한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별 거부감 없이 또는 자연스럽게 그런 등식을 옆에서 말하면 수긍이 끄덕끄덕 돼지고 적극적 반론은 안 하겠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면 국정 운영은 사실 좀 실패 쪽에 가깝지 이런 것들이 거의 보편화되고 있었는데 하나씩 낱낱이 해보면 그다음에 경제의 후행 효과 정책이 몇 년 후에 나타나는 이런 것까지를 1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조금 지나와서 보니까 재점검할 대목은 있다. 그다음에 겸손하게 성찰하는 건 좋지만 자학적으로 실패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쓰거나 그러지는 말자. 대통령 당신께서는 2007년도 1월달 신년연서에 이런 거 합니다. 내가 취임 초기에 남들이 나보고 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십시오라고 악수를 하더니 최근에는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건 속으로 다 성공 못했다는 얘기인 것 같다. 그런데 남은 1년 나는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풀어야 될 숙제를 다음 정권에 미루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하셨고요. 끝나고 나서는 스스로 실패했다는 식의 자조적인 표현들을 해석되시는 거 당신이 하셨죠. 그런 말 좀 했어요. 예, 당신이 그런 얘기하니까 저희도 그냥 있었는데 저는 이제 지금이야말로 이제 좀 한미 FTA, 이라크 파병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소위 양극화와 비정규직에 대한 것도 물론 또 대충 예를 들면 진보의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이 노무현 정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막아내지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한계 속에서 최선의 방어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는
좀 평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 예. 있죠. 그리고 뭐 그 이름을 제가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주 유명한 도지사직을 수행했던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럼 없이 나의 정치적 동지라고 말했던 안모 정치인이 스스로 예. 임기 끝나고 나서 패족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로 규정짓는 게 그냥 당신도 그런 거를 뭐 겸손해서였겠지만 언급을 예. 하셨고 예. 그 안모 정치 그냥 말하죠 뭐 안모라고 이름을 말 안 해봐야 뭐가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안희정 전 지사가 스스로 패족이라고 해서 또 그걸 하이에나들처럼 막 뜯어먹었던 보수 수구 쪽 정당들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어떤 인식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하고요. 자, 개인적인 질문은 하나만 드리고 조금 무거운 쪽으로 가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처음 만나신 게 언제입니까? 처음 만나 뵌 건 제 결혼식 주례를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결혼식 주례를 부탁드리러 갔었었고요. 그때는 이미 청문회 스타로 이름을 날리고 계셨을 때고요. 결혼이 몇 년이지? 그러니까 아니 88년입니다. 88년 12월이고요. 제가 그때 수습 기자에서 바빠가지고 예. 결혼식장을 안 오셨군요. 못 간 바람에 주례를 못 뵙고. 처음 뵀을 때 이제 투박하다 이런 느낌 받았는데요. 제일 예. 기억나는 건 이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결혼식 주례 때 당신의 연애와 결혼사를 너무나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객들이 다 배꼽을 잡고 웃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 아주 기억. 길었겠는데. 예,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한 30분 하셨던 것 같아요. 하객들을 들었다 놨다 하셨죠. 예.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다음이었고 그 뒤에 이제 한참 지나서 제가 뭐 학생운동, 노동운동 전형적인 그렇게 하고 이제 학원 강사하고 이러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오시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수원에 살고 있었었는데 차 타고 아마 그때 이광재 보좌관이었을 거예요. 지금 의원님 모시고 간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그때 막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바로 코앞에 와서 전화를 하시고 들어오시더니 내일부터 나랑 같이 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국회에서요. 국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91년부터 노무현 비서관을 하면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잠시나마 이광재 등도 같이 같은 의원실에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죠. 91년으로부터 횟수로 몇 년째입니까 지금? 잘 계산이 안 돼. 안 세봤습니다. 90년. 예, 한번 28년, 25, 30년 6년 가까이 됩니다. 예. 좋기. 예. 30년에 거의 육박하는. 그렇죠. 예. 잘 알려진 일화나 특별히 아직도 기억나는 천호선만의 노무현이란 기억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보통 10년 동안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숨겨진 에피소드 내놔라 그러는데 저 이제 다 그래서 이제 없고 안 숨겨진 저는 게. 다만 하나 이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건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라크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뭐예요? 아까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북폭설에서 한반도 긴장이 아직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정권을 맡게 되고 한미 동맹을 잇고 조지 부시 이번에 이제 23일에 추도식 오십니다만 그 양반이 이라크 전쟁을 주도하면서 군사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요청을 했죠. 결국 처음에는 10만의 전투병을 요청했던 걸 3천의 비전투병으로 이제 타협을 이뤄냈죠. 네. 근데 그렇게 보내고 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제 한 장면이라기보다 그때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었던 외교부가 이제 그 이라크 파병을 발표하는 문안에 초안을 써왔어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정의로운 전쟁 운운 이런 게 있었었고 이번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전후 재건 사업에 주도권을 줄 수 있다. 이런 문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예. 너 대통령이 다 빼라. 이게 무슨 정의로운 전쟁이야. 두 번째, 우리 젊은이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나중에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한다 이런 얘기도 빼라. 그래서 나중에 내용이 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다 바꿔서 하십니다. 그게 평생이 짐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의전 배신할 때 가장 기억 남는 건 다 아시는 거지만 당시에 아셈 라오스에서 하고 영국, 폴란드, 프랑스, 파리를 들려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딱 비행기 타자마자 이 비행기는 서울로 가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가시죠. 예. 그게 아마 대한민국이 생기고 난 뒤에 최대 대통령 경호 비밀 경호 작전이었을 거예요. 극히 소수만 알고 갔고요. 예. 저도 물론 의전 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왔지만 있지만. 파리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모든 걸 차단하고 쿠웨이트로 예를 들면 대통령 비행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에어포스 1이 아니라 상업 비행기로 칼 상업 비행기로 바꿔서 예. 들어가고 거기서 대통령도 다 방탄조끼 입고 예. C-130을 타고 새벽에 자이툰 부대로 들어가서 집차 타고 기관총 걸고 들어가서 이제 봤죠. 항상 마음이 유럽에 가시면서 불편하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병사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있는 거 보고 기뻐하셨고 그 껴안는 환호하던 장면은 예, 정말 그죠. 저는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의전비서관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 그때 대통령의 마음 이런 것들을 쭉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당시 진보 진영이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다. 문재인 시민사회 수석도 반대하셨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그 이전과 다른 대통령으로서의 실용 현실적 정치, 국정 운영 이런 부분에 가장 전형적인 사례였는데요. 지금도 진보 진영이 비판했던 것도 옳지만 예. 대통령께서 최선의 선택을 하신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길었네요. 예. 아닙니다. 예. 다음 스케줄이 모 방송국인데 예. 조금 시간이 있으시죠? 시간 있습니다. 충분히 예. 있습니다. 예. 오늘 6시 시청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화해야 할 질문이 아직도 4개, 5개쯤 되고요. 시청자 질문이 2가지가 있고 잠시 지금 이 시간에 올라온 시청자 예? 게시판을 어떤 제가 좀 것이신지요? 보면서 예. 같이 들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분만 모시고 느긋하게 하니까 저도 참 좋네요. 앞으로 이렇게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따라 굉장히 댓글 많고 새로 처음 보는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당님, 뭐 바다아이 등등등 손금옥 이사님도 낭만 있습니다. 바다아이님 모두 감사합니다. 일단 저 신고해 주신 분들이요. 하이디 이제이님 배경 참 좋다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저 홍성필 영상 PD하고 몇 사람이 여러 번 시작 테스트해서 몇 번 얘기해서 바꾼 거예요. 노무현 재단에서 허락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좀 더 잘 해야 될 텐데 내년에는 더 하겠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배경화면 참 좋다는 말씀도 있고요. 박원순 시장도 악수 안 했었다. 대통령 부인하고 바다아이님. 청와대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지령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 정말 수준 이하던데 전직 KBS 앵커가 그것도. 예. 저는 유시민 지령이라고 그래서 제가 모르는 80년대 무슨 학생 조직 사건이 또 있었나? 그러고 뭐 찾아봤다니까요. 예. 무슨 지령은 지령이야. 친노라는 프레임의 겁먹을 우리가 아니다라는 김은주님 표현해드렸고요. 천이사님 잘생겼다고 여행 스케치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외모를 아직도 칭찬받는 60대 코앞이시군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예. 교장 감사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랬고 광화문에 나가서 우리 조합원들도 몇 분 만나고 만나 뵀어요. 예. 예. 바다아이님이 노 대통령님 재직 때 울산의 심한 가짜 뉴스들로 저 또한 그 프레임에 속았더랬는데 학교에서 드물게 노무현님을 지지하던 교수님 덕에 진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때부터 노 대통령을 지지하고 새로 보게 됐다. 이 TK 쪽, 영남 쪽은 아무래도 보편적인 정서가 그런 게 있으니까 팩트보다는 정치적 정서가 더 분위기라는 게 우선할 수 있고요. 예,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고생 많으셨다고 아마 누구를 말씀하는 뭐 재단 행사들 때문에 그러겠죠. 지난 주말에 큰 행사만 4개를 한 거거든요. 지난주와 지난주에 서울, 광주, 대전, 부산 4군데에서 시민문화제를 했습니다. 시민문화제요? 예. 그래서 뭐 서울은 뭐 연인원까지 유동인구까지 한 7, 8만 이상 오신 것 같고요. 촛불 이래로 가장 많이 모인 것 같네. 그럴 기분에. 겁니다. 예. 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요. 저희가 그것 말고도 크고 작은 행사가 있습니다만 재단 중앙에서 직접 주관한 행사 4개였는데 뭐 부산에서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10,000명 넘게 오신 것 같고요. 총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는 별로 고생 안 했는데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고요. 유시민 이사장도 고생하셨고요. 4개까지 행사 다 참석하시느냐고. 예. 유시민 이사장하고 케미는 잘 맞으십니까? 별로 잘 맞는 편은 아닙니다.
아니 뭐 어떻든 굉장히 오래 인연을 같이 예. 제가 노무현지사는 이사도 먼저 됐는데 나중에 이사장이 돼서 오신 거고요. 같이 이제 정치적인 예. 비주류 친노 비주류의 길을 예. 걸었었던 그런 저로서는 동지를 갖고 있지만 그분 예. 입장에서 뭐 저를 동지로 생각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당히. 예. 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보수 또는 수구라고 불리는 자들이 빨갱이, 노무현, 광주 이런 몇 가지 단어나 이미지를 가지고 공격하는 목표점으로 설정해서 이른바 프레임이죠. 끊임없는 비하와 왜곡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목표점을 방어만 할 게 아니고 역으로 저들의 무능함과 비인간적 부분을 공격하는 포인트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전략가시네요. 예. 김병경님. 13년 전 부산 신앙 개장식에 오셨을 때 연설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노무현의 철학, 정신, 비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진화되기를 바란다. 전화카 단장님. 흔히들 말하는 팩트 폭격으로 저들의 무능함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 민주 진보 측 인사나 대통령들의 업적을 비교하는 방송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참고하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호남 정치의 복원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건 이따가 적절한 항목에서 좀 믹스해 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일까요? 그래도 네.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께 한 질문이지 감히 아마 저따위에게 한 제가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니까. 어떤 배경인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있긴 있습니다. 제가 정의당 시절에 호남 정치를 새롭게 다르게 복원해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했을 때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그걸 지금 설명드리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접수는 예. 해두시고 예. 제 남은 질문 중에 거기와 조금 유관된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예. 거기에 버무려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계속 올라오네요. 왜 새정년에 들어가지 않으셨나요? 뭐 이런 말도 있고 정의당을 인천연합과 영남 친노의 집합체다라는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됩니까? 이런 말도 있는데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 메모해 드릴까요? 아니요. 나중에 그 다 어차피 못 물어보실 테니까 물어보시는 게 있으면 제가 답을 그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예. 메모를 하시죠. 왜 새정년에 안 들어가셨느냐? 그다음에 호남 정치 복원 문제.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의당을 인천연합과 영남 친노의 집합체다라고 공격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은 왜 민주당 얘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시죠. 제가 이제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고요. 저는 예. 국민참여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정의당까지 왔습니다. 저는 정의당 평당원의 당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예. 유시민 작가는 얼마 전에 하셨고요. 탈당했고 예, 하셨고요. 근데 이런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기억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에 후단협 등을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흔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당이 저래도 될까라는 문제의식이 그때 강하게 있었던 거고요. 물론 이제 저희는 청와대 들어가면서 탈당하고 들어갑니다. 예. 그전에 민주당 당원이었고 두 번째는 그 이전까지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 소위 DJ당, YS당 우리가 부르듯이 네. 제왕적 총재 시절이었고 그런 것들이 불가피했던 측면들이 있죠. 총재라고 그랬죠. 아예. 예, 총재. 그러니까 사실 사당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과언은 아니었던. 그래서 무슨 당이 아니라 그냥 YS당, DJ당 부르는 그냥 시절입니다. 동교계, 상교계잖아. 그런데 이제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겪고 나서 이제 정당이 예. 진짜 뭐 시민의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현대적인 민주주의 정당의 몸을 좀 만들어 보자는 문제시. 그리고 그때 당시 민주당 지금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이 전체로 가만히 보면요 민주당에 있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도 있었고 민주당의 큰 김대중 대통령 정신에도 다 부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보다 민주적인 정당을 민주당 안에서 만들기 뭐 제가 작은 시도들을 몇 가지 해봤습니다만 어렵다. 예. 그렇다면 바깥에서 작지만 모범적인 정당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이제 국민참여당이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워낙 이질적인 대목이 분명히 있었죠. 예. 그래서 민주당이 글렀다 이런 뜻이 아니었고요. 예. 민주당이 다음 단계로 진화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바깥에서 모범을 만드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그때 당시 했었던 것이죠. 그 뒤에 과정이 긴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었고 적어도 지금 민주당보다는 조금은 더 진보적이고 예. 조금은 더 민주적인 정당까지는 예. 왔다. 그러나 앞으로 정의당이 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보기엔
뭐 결코 낙관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정당이 어떤 세력들이 서로 모여서 만드는데 국민참여당 출신들도 있고 기존의 민주노동당이 있었지만 이 참여당 출신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누구와 누구의 연합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옳다 그르다 가치 평가의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것은 지금도 과거 운동권의 어떤 인연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적어도 당원들이 중요한 결정하는 민주적인 정당이다. 몇몇 정파들이 당을 쉽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딱 밀담이거나 집에서 다 정해놓고 당 회의는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 이거는 옛날엔 정파 간에 좋게 얘기하면 협의, 타협, 나쁘게 보면 담합에 의해서 다수 당원의 뜻을 묻지 않고 당이 움직여졌던 시절이 있었다면 네. 적어도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는다는 것까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특히 이제 통진당과 분리되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 해체된 그 이후로는 물론 이제 굉장히 진보권 전체로는 나쁜 일이지만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을 너무 늦게 혹독하게 앓은 것 같고 또 헌재라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정당 해산이라는 절차는 과연 민주적이냐 이런 논란은 있지만 극렬 그룹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뭔가 있었는데 정리의 기회가 됐던 건 아닌가 싶고요. 어쨌거나 정의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세력이 분명히 있고 그들이 잘못된 선거법 때문에 이를테면 쇠고기를 한 근에 10,000원이면 600g을 줘야 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한 근 가슴 냈는데 600g이 아니고 한 200-300g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당 지지율은 6-7%인데 의석은 5석밖에 아니니까 이런 건 제대로 가야 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정의당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네. 자칫 정체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예. 좀 더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특별히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의당이 또 늘 아쉬운 점 하나가 정의당의 뉴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권태홍, 강은미, 박원석 이런 분들을 최근에 이강윤의 오늘에서 집중적으로 연쇄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일부러 정의당만 골라서. 아이고, 예. 그들에게 공통으로 들었던 질문이 정의당은 정말 과연 정령, 저명 인사 아니면 안 되냐? 네임드 아니면 안 되냐? 언제까지 심상정, 노회찬 아깝게 떠나셨지만 예. 또 예전에 좀 전에 가면 권영길 그리고 뭐 울산에서 조승수 의원. 조승수 이런 분들 말고는 왜 안 되냐? 정의당은 얼마나 유명해야 되냐? 유시민. 근데 그 네임드에 천호선도 들어가거든요. 그래 이제 출마를 안 한다고 하시니 사람들이 근데 또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데요. 예. 기회가 적기 때문에 소수의 지명도 있는 사람 말고는 자신을 부각시키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그래요. 구조적인 한계 같은 것들을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고만고만하게 지명도가 고만고만한 사람들은 큰 당으로 픽업이 돼서 들어가면 당의 그 후광 효과 뒷배를 받는데 정의당은 그러지 못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정의당은 마음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언젠가는 저리 지지해야지 하면서도 일단은 사표 방지 심리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그 심리도 뭐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죠. 이해합니다. 그래요. 예. 자,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계속 올려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무현 정신이 촛불 정신으로 계승됐고 확대된 6개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년 전 겨울. 그래서 결국 시민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현 정부의 성공은 시민들에 대한 의무, 부채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숙명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현 문재인 정부가 10년 전 노무현 참여정부와 좀 이러이러한 점은 달랐으면 좋겠다 바라는 거 있으십니까? 또는 충고, 제안? 뭐 제가 감히 충고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아.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국정운영의 비전, 국정운영의 비전 그리고 주요 정책들은 참여정부를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에 진화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진화해야 하고 진화된 정부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러기에 숙제가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저희의 정신과 성과가 계승된 것도 있지만 과제가 그대로 넘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힘드시겠지만 참여정부보다 더 많이 유능해지셔야 되거든요. 예, 더 유능해져야 되고 더 열심히 국민들과 소통해야 하고 굉장히 환경들이 참여정부 때의 언론 환경이나 이런 데보다 좋지만
제가 보면 그걸 뚫고 국민들에게는 과감하게 어떤 문제의식, 어떤 정책에 대한 설명, 설득 이것을 좀 더 배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방금 천 대표님 말씀을 잘못 들었나요? 참여정부 때보다 언론 환경이 좋지만이라고 하셨어요. 예, 저는 그때보다는 낫다. 어떤 의미냐 하면요. 예. 언론들의 조중동의 태도는 하나도 안 변했죠. 예, 예. 그렇지만 그 언론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도 현재 줄어들었다. 아, 그렇죠. 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 그 10년 전에는 모바일이나 SNS의 파워가 지금만치는 크지 않았고 예. 조중동의 적대적 태도는 여전하나 예. 그것에 대항하는 그런 시민들의 욕구도 공개적으로 많이 표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고 예. 그리고 그때는 아예 드러내놓고 기자실 문제 가지고 그냥 완전히 부딪혔죠. 예, 제가 실은- 대변인일 때였습니다. 실은 저 그때 아주 그랬었어요. 저도 애매했어요. 왜 기자실 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저기를 할까? 예, 그건 뭐 그거대로 토론할 게 많은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오늘은 그러시죠. 예. 자, 촛불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이른바 수구 세력은 거의 이러다가 뭐 괴멸되는 게 당연하고도 사필 규정 아닌가 이런 심정들이 있었죠. 국정농단의 충격이 너무 컸으니까. 그런데 약 2년이 지나면서 어찌어찌 하더니 지금은 재결집 양상이고 그걸 아예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옛날에는 박근혜와 얽혔던 것을 부끄러워라도 좀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소리 거의 안 하고요. 광주 망언들 해대는 거 보면 더 교활해진 것 같고 국회 상황도 보고 있으시다시피 참 빡빡하고 예. 내년 선거 때까지 이 정부가 이렇게 끌려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패스트트랙에 몇 개를 태우긴 태웠지만 현재 의석 분포를 봤을 때는 참 암담하기는 한데 어떻게라도 끌고 가야 되니까 내년 선거까지 전국을 좀 그나마 끌고 가려면은 이렇게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고민하신 게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뭐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뭐 지금 일선 정치에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만 하나 이 생각은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를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여소야대였습니다. 뭐 하나 법을 고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법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연정을 제기했겠냐라는 건데 이제 그 자체 또 하나의 토론 뭐 이야기거리가 그게 있습니다. 어차피 다음 그렇죠. 질문에 있으니까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함께 묶어서 해주시죠, 차라리.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네. 국회 입법적 뒷받침이 없이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대연정 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럼요. 예, 저도 처음에 무슨 대연정 이런 얘기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의 다수가 다 반대했던. 예. 심지어 당시 대변인이셨나요? 저 대변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때는 의전 비서관이었는가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스텝이었는데 예. 비교적 가까운 스텝이었는데도 잘 몰랐고 워딩을 듣는 순간 이게 뭐지 하고 놀라셨다 이거죠. 예, 뭐 약간의 정보는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시 뭐 국무총리 이해찬 총리나 당 분들과 사전에 의논을 하시기도 하셨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거죠. 대연정을 한다는 건 총리를 한나라당에서 시키겠다는 얘기고, 예. 그럼 대통령은 외교국방 쪽으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내치는 당신들이 다수당이니까 나도 의견을 제출하겠지만 당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타협해서 운영하자라는 게 예. 핵심이거든요. 예. 그리고 첫 번째 그거였고 그걸 해서라도 선거제도로도 바꾸자. 여기에 양면이 있는 겁니다. 타협을 해서라도 선거제도를 바꾸면 국민의 지지받는 만큼 정당 구성이 되면 예. 한 당이 과반이 되든 두세 당이 연합해서 되든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이 상태로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하는데 입법을 해야 되는데 패스트트랙 얹어놔도 심사 안 하게 되고 지금 추경해야 되잖아요. 강원도 산불 피해 해야 되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죠. 예. 화가 나서 국민들 한 8, 90%가 다 우리를 지지해줘서 궁지에 몰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한 국민 한 25% 정도는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보고요. 현재 의석수가 많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싸우면 되는 건가? 그러다가 예. 되는 일이 하나도 하나도- 없이 싸움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감히 여러 가지 고민하시겠지만 예.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국민들에게 항상 우리 의견을 과감하게 설득하고 사실이라는 것을 바로잡되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지금
상당히 의석수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좀 안아보자. 오히려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양당 양자 영수회담 하자는 거 아닙니까? 1대1 5당이 아니라 네. 저는 그냥 해라. 감히 그거 한번 안아보면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뭐 예. 제가 함부로 드릴 수 있는 틀렸다 그렇게 해라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목리를 부린다면 우리가 크게 포용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 사실 내년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임기 말일 수도 있지만 네. 참여정부 때도 임기 2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정신은 공무원 대다수가 반대할 수 있는 일을 밀어붙였고요. 첫삽 떴습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 할 수 있는 걸 해야 하지만 내년 이후에 할 수 있는 걸 생각한다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걸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설득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그 아까 처음부터 현실 정치와는 분명히 거리를 두겠다. 그리고 2, 3년간은 분명히 몰두해야 할 구체적 목표가 있다. 그러셨기 때문에 정치 문제는 가급적 돌아서 애둘러서 약화시켜서 답변하시는 게 아주 역력히 보이고 예전에 천호선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게 아주 확실히 보입니다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회자 대담자로서 어떻게 더 저기 할 수는 없죠. 제가 하나만 더 하죠. 예. 그래서 청와대도 불편할 거예요. 양자회담도 하고 뭐 오자회담도 하고 하려면 그러려면 이걸 좀 민주당도 좀 풀어주고요. 예. 저는 정의당 같은 경우도 억울하죠. 정의당이야말로 이제 억울할 수 있지만 정의당 같은 경우 좋다. 우리 5명 만나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그 문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 만나서 아주 설득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만나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열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뭐 이런 정치가 없이는 지금 이 상황이 안 풀릴 것 같아요. 하여튼 예. 그런 말씀을 감히 조금 더 제가 당원인 정당이지만 그런 뭐 좀 통 큰 모습, 품이 넓은 정치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주면 정의당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예. 문재인 변호사 그리고 참여정부 때의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실장으로서 모시거나 예, 그래 보셨죠? 그렇습니다. 예. 두 분 중에 누가 더 고집이 셉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독특 좀 다른 그 계통이지만 예. 두 분 다 고집은 또 만만치 않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거꾸로 두 분 다 남 얘기를 잘 들어주십니다. 제가 어디 인터뷰를 갔더니 질문 중에 하나가 상사로서의 노무현은 어땠나? 라는 질문을 하는데 두 분 또 문재인 대통령 이제 비서실장일 때 제가 대변인 홍보수석 하면서 모셨고요. 최고의 상사들입니다. 두 분 다. 절대 권위적이지 않고요. 항상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하는 얘기를 어느 것 하나 선입견을 갖고 소홀히 넘기지 않으십니다. 저희도 모든 얘기를 잘 골라서 하긴 하지만 두 분 다 그런 면에서 하면 최고의 상사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잘 들어주신다고 그랬죠? 네. 동료나 밑에 참모들의 의견들은 얘기. 듣기만 합니까? 반영도 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듣는 척만 하지는 않으세요. 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죠. 그건 뭐 대통령 되시기 전에 제가 의원 비서관으로 의원으로서 모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상사에 대한 불만은 저희도 물론 가끔 이제 저희들끼리 먼저 뒷담화를 하긴 합니다만 농반 진반으로 네. 뭐 최고의 상사들이셨다고 저는 그 뭐 같이 겪어분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집은 두 분 다. 꽤 뚝심이 있죠. 네, 두 분 다 뚝심이 있는 분들이죠. 노 전 대통령께서 뚝심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네. 문 대통령께서는 표정도 늘 온유하고 그렇게 이미지가 돼 있어서 그런지 고집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의외로 세단 말씀. 이번에 5.18에서도 5.18 망언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독재자의 후예만. 예. 알겠습니다. 내년 선거 때까지 어차피 힘든 국면인데 끌려다닐 수는 없고 국회가 개점 휴업으로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걸 패스트트랙으로 전혀 패스트하지도 않아요, 실은. 그거는 뭐 그렇죠. 임박해서 결정 날 가능성이 크고요. 예. 뭐 현재로서는 패스트트랙이 얹어놨다고 해서 그것이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게다가 선거법 관련은 어디서 반란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에 전화 10통해서 내가 너 받아줄게 하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를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저희가 좀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렇게 잘 말씀하실 거면서 어쨌거나 형식에서 조금 유연해질 필요는 있겠다. 정저러면 귀찮고 비상식적인 점은 있지만 그래 1대1로 이렇게 한번 보고 또 뭐 있으면 다섯 한 1대1 한번 봐주면 나중에 다 5명 모이자고 할 때 또 안 올 명분도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청와대가 좀 불편하잖아요. 청와대 들어서 사실 원외가 아니지만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까지 5정당 대표를 초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폭을 넓혀주신 거예요. 저는 예. 그건 뭐 문재인 대통령께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의당이. 그렇네요. 정의당이 이럴 때 오히려 왜 황교안한테 끌려다니냐 이럴 게 아니라 까짓거 좀 만나서 두 분이서 싸우든 설득하든 아무튼 둘이 뭔가를 해내라. 해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다음에 다섯 당이 모이자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뭐 그런 거 필요하다는 생각. 아까 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여튼 그런 창의적인 노력 없이 좀 이 상태가 너무 답답합니다. 예. 돌발지. 저는 특히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예산 같은 것들이 뭐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정의당 대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예, 7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자 다음 질문 드리죠. 오늘 뭐 미국 이란 간 전쟁 임박 어떤 외신은 제목을 그렇게 좀 과장해서 뽑기도 했고 어쨌거나 중동에 있는 미군 민간인들을 철수령 소개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전쟁의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다고 봐줘야 하는데 우리가 특히 대내외적 국제환경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질이잖아요. 그래서 경제 쪽이 특히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국내 경제 어려웠던 건 외생적 요인도 지금 심하고 내년 총선은 틀림없이 중간평가 성격으로 갈 게 아마 또 야당에서는 계속 시비를 그렇게 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중간평가점 요소를 띌 수밖에 없는 점도 시기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예. 2년 반쯤 되니까. 3년이 되니까. 그러면 개혁 진영 측에서 여기에는 뭐 민주와 진보당과 어떤 점에서는 민주평화당 일부도 이렇게 좀 묶어서 예. 적어도 우리가 흔히 수구라고 하는 그룹이 아닌 그렇게는 안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에서 물론 이제 몇 개 당으로 뭉쳐서 선거를 치를지는 모르지만 선거 포스터 벽보가 몇 개 당이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선거를 관통하는 주요 의제 또는 이슈 이런 것을 집권 여당 측에서는 뭘로 설정하는 게 그래도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정권 운용을 해보신 분으로서 여쭙습니다. 청와대에 있었다고 정권을 운영했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제가 너무 스스로를 과장하는 것이고요. 운용에 참여하셨다. 옆에서 구경을 좀 했다고. 이거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건 뭐 그때 임박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요. 네. 평화는 물론 당연히 이슈로 끌고 가려고 하겠 텐데 평화. 참 이것도 제가 감히 이 설명을 길게 드리기도 어렵고 제 생각이 깊지도 않습니다만 길게 하시죠. 취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제 문제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다만 경제에서 성과가 있다라는 측면만 있는 측면만이 아니라 그때까지 큰 성과가 안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나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IMF가 터졌을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그런 국민입니다. 예. 참 쉽지 않았거든요. 전 솔직히 그때 금 안 넣어놨어요. 갖고 있는 금도 애들 돌반지였지만 IMF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강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때 금 모으기 운동을 하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옛날에 이제 우리 국채보상 운동이 떠올랐고 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경제의 어려운 점은 어려운 대로 잘 되고 있는 점은 되는 대로 성과 1년쯤 나타날 건 1년쯤 나타나는 대로 3년 뒤에 나타나는 건 나는데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고 국민들이 경제의 기본 방향은 오르니 예. 부족한 점을 이렇게 보완하겠으니 힘을 합쳐달라는 호소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경제 문제를 피해서 평화만 얘기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물론 평화에서도 대단한 성과가 있어야 예. 됩니다만 감히 좀 그런 발상의 전환, 접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네. 그냥 발상에 불과하다고 굉장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겸손하고 네. 자신을 낮추시면서 그런 거 아닌데요. 말씀하시지만 예. 중요한 게 예.
뭐 얼마 전에 부총리도 공식 회견을 하면서 그렇던데 아직도 뭐 펀더멘탈은 양호하고 기본 방향은 옳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기보다는 체감을 못 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경제의 특성상 빨라야 몇 개월 후에 나타나는 후행 효과가 있다. 자꾸만 후행 효과를 들고 나와서는 미안한 그런 식의 어법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우리 지금 천 대표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잘한 점에 대한 강조 못지않게 부족한 점은 이렇게 하고 하자. 그리고 인터넷이 가져온 게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파괴해 버렸잖아요. 몇몇 그룹이 갖고 있던. 그래서 국민들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다는 것과 경제는 학력과 상관없이 각자 체득하는 특유의 감각기관이 있어서 그 점은 솔직하고 겸허해야 되겠다. 또 위치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렇죠. 예. 아마 야권에서도 결국은 경제 문제와 평화 말로만 그랬지 된 게 뭐 있니? 이 상태로라면 현재 기준으로라면 그렇게 나왔을 때 참 어정쩡하거든요. 그래서 평화와 경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고 이 정부의 뭐 1, 2위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을 만큼 동등한 무게를 갖고 있는데 천 대표님의 그런 하나 더 하자면 네.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좀 비판적 검토를 했는데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차별적인 정책은 뭐였느냐 하면 균형 발전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종 물론 이제 헌재에서 관습 법범 운운하면서 수도를 옮기는 데까지 못했지만 세종시를 만들고요. 10개의 혁신 도시에 공기업을 내려보냈습니다. 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기 중후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그에 동의를 한다 손 치더라도 가족과 자식의 교육의 문제를 포기하고 내려가거나 두 집 살림을 해야 하는 그 결정이 생각보다 돌이켜 보시면 큰 저항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임기 남은 기간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자신감 참여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균형 발전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 시대 상당히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지금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균형 발전 정책, 뭐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 국회 같은 거 굉장히 더 긍정적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그 문제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잠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균형 발전 정책들을 다시 부활시켜내야 된다. 조금 좀 소극적으로 보인다. 예.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 하나 말씀드려도 됩니까? 다 사견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다 사견인데. 저는 대담자니까 저는 발언의 권리가 없긴 하죠. 대신 이렇게 여쭙고 궁금해하시는 바를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저는 청와대가 먼저 선도적으로 광화문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더라. 공간도 있고 경호도 있고 괜히 별 그 효과도 처음부터 없다. 조금 가능성이 희박한. 차라리 세종시로 가겠다. 응? 몇 년까지 가겠다. 내 임기 중에 만약에 힘들다면 다음 대통령께 꼭 부탁하겠다. 그리고 국회도 분원 정도가 아니고 똑같은 걸 하나 지어주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들도 합쳐주시오. 전 그런 거 좀 적극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옮겨라 말하는 대통령 얘기가 어려우시니까. 그건 이제 권유. 국회에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해줘야죠. 국회 네.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큰 결단을 내리고 끌어가는 그 문제는 전 자유한국당도 굳이 민주당보다 더 격렬 이러지 않을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거는 어느 당에 당에 따라서 또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회의들이 뭐 꼭 서울에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왜 수많은 공무원들 오라가라에 자기가 가면 되지? 그래서 전 대통령이 아예 선도적으로 청와대에 뭐 사실 그 청와대 부지도 이렇게 예정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 네, 대통령 모시셔서 들었습니다. 헬기 타고 이렇게 봤었는데 네. 예. 청와대 자체가 옮겨가는 거라도 적어도 제2집무실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공식적인 대외 오는 손님들 뭐 인천공항과의 거리 그런 걸 하면은 현재 청와대를 그럴 땐 쓰고 정말 주로 그 워킹 업무 공간은 그쪽에 방점을 두면 저절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겠다는 여론도 확산 효과가 있고 국회에 보이지 않는 압력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깜냥도 안 되는데 괜한 얘기를 해서 네, 천호선 전 대변인 겸 정의당 대표와 이 얘기를 시작한 지 이제 딱 정확히 제 시계로 59분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들 몇 개 있는데요. 대부분은 뭐 반영이 좀 이건 터치 스크린이 아니구나. 된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대연정까지 제안을 했을까. 네, 원뜻은 선거제 개혁을 결부시켜서 그 전제하에 합치자는 거였는데 예. 그게 너무 무참하고 마치 좀 희화화되는 듯한 그런 것까지 있었던 게 좀 그때 대통령께서 희화화되는 듯이 이게 연정이 그렇게 돼버렸을 때 개인적으로 털어놓으시거나 탄식하거나 그런 거 있었습니까? 뭐 그게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데 예, 이제 그때 그걸 쇼라고 봤던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건 아니란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신 이제 지역주의 국복이 큰 거였고, 네. 그다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괄호열고 말씀드리면 중대 선거구제든 독일식이든 이제 지금 소위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네. 어느 것이든 좋다 얘기해 보자는 거고,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하면 이제 대개 우리가 투쟁적인 모습, 전투적인 모습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전기사 수용제도라는 걸 운영을 했는데 예. 언론이 제기한 것 중에 합리적이고 일리 있는 건 수용해서 정책 시행령 법을 바꾸는 일을 실제로 했습니다. 대응해서 중지위에 제소한 것보다 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민주주의 철학을 가장 잘 요약한 연설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오늘 보니까 윤여준 씨도 어디서 그 연설문을 다시 봤더라고요. 하나는 유명한 그 3시간 반 동안 걸쳐서 참여정부 평가 포럼 연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전후에서 원광대 가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받으신 연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죠. 쭉 보면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양쪽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겹치기도 하지만 네. 노무현 대통령은 독재 시절에 인권을 탄압하는 것들과는 비타협적 투쟁을 하셨지만 네. 민주주의 내에서 생각이 다르지만 이것들은 배제하거나 타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까지 표현하셨냐면 분열과 갈등을 통해서 통합을 이루는 기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대연정이라는 것은 그냥 꼭 전략적 계산이 아니고요. 어려울 땐 대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 상대가 응하리라고 예상하거나 기대를 응할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으셨지만 기대하고 계셨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예. 기대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나중에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그쪽에다 넘겼더니 그게 거꾸로 우리 쪽에 폭탄이 돼서 들어와서 내 주변에서 터져버렸다면 되게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 모니터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친근하게 느껴졌던 순간은 언제셨나요? 라고 이승우 조국이 질문했는데 이걸 모든 질문의 마지막으로 일단 하고 특별히 있습니까? 예, 있는데 아까 뭐 그때 가장 제가 뭐 그 얘기는 길게 안 하겠지만 잘릴 뻔한 적도 있었었고요. 누구한테? 제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에서? 예, 잘릴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뭐 칭찬에 굉장히 인색하신 분인데 그래요? 다행히 제가 친근하게 느끼는 건 칭찬받았을 때 제일 친근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의전비서관 할 때 대변인 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한다고 하되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딱 두 번 의전비서관 때 한 번, 대변인 때 한 번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 뭐 표정이 되게 연상이 되는데 예. 잘한다 카드. 예, 딱 그겁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예. 천호선 당신에게 노무현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예. 저한테요. 이거 좀 너무 많이 받는 질문인데 답이 어렵네. 저로서 하여튼 가장 정의롭고 뜨거운 대통령이었고요. 제 나름대로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 어떻든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잇기 위해서 살아왔고 살아가겠다라는 각오를 10주기를 맞아서 다진다. 알겠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시청자들이 준비한 질문이 놓친 게 있다면 그래서 꼭 이 말씀은 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예, 뭐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모를 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다 예. 이게. 감사합니다. 생색 내려는 게 아니라요. 예. 실은 생색도 좀 내야 되나? 생생은 충분히 났습니다. 제가 재단에 가서 보고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시면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뭐 이 유튜브에서 다운 받으시면. 예, 물론이죠. 제가 쭉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최근에 천호선 대표의 그 약속된 강연 말고 언론과의 인터뷰나 대담이나 칼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찾기 어려웠어요. 1시간이 넘는 인터뷰는 매우 이례적인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갈증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좀 되셨기를 제가 진행을 좀 미숙하게 한 점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주기에 다시 노무현을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